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그렇습니다. We keep on fight. We keep on change ourselves. We don't complain.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이게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그들은 말합니다. 확실한 비전과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나 자신과 세계를 바꿀 기업가 정신이라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질적 성장의 힘, 기업가 정신.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낼 우리의 기업가들.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 100년 기업으로 향하는 기업의 DNA와 핵심 가치, 그리고 창업자의 경영 노하우와 철학을 계승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와 소신,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기업가 정신으로 21세기 미래 사회를 열어갑니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전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100년 기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의 정신과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문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기업인들이 전하는 유익한 강연에 심도 있는 토크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직 생활부터 소통의 리더로 열린 조직을 이끄셨던 분입니다. 홍서구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기업가 정신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홍서구입니다. 제가 현직으로 장관을 할 때도 저는 이렇게 서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다가 미용실에 가자. 그래서 머리에 한껏 힘을 줘서 50대처럼 보이자. 어떻게 50대처럼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보면은 이런 그 전염병이나 또 전쟁, 큰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첫 번째 특징은 사회 불안, 정치적 갈등, 이게 고조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뭐 대통령께 맡기고 우리는 두 번째 특징은 저축에 관한 겁니다. 당연히 코로나19 때도 그랬지만 저축을 많이 합니다. 쓰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모두 끝난 다음에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는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축한 것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뭐 등등.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대만큼 경제 회복이 더딜 수도 있겠다. 그 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새로운 방식과 기술로 혁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마구마구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른바 전염병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과 도전 정신이 커진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불이 붙을 것이며 또 불이 붙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새로움을 창조하는 혁신, 뭐 이런 거가 다가 아닙니다. 사회를 통해 함께 주고받으며 나누어야 할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른바 동반 성장도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첫 번째 기업 대표는 바로 이 부분을 열심히 실행에 옮기신 분이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상품 판매 이전에 자신을 팔아라라는 세일즈의 유명한 격언이 있다. 그만큼 제품 판매보다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어렵고 힘든 세일즈 분야에 기업 영업력을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세일즈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곳이 있다. 저희 윈윈 파트너스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나 또는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양판점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고객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삼성에서 근무하며 영업, 교육, 경영혁신 분야에서 25년간 경험을 쌓은 김영준 대표가 설립한 윈윈 파트너스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세일즈 마케팅 기반 업무에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고객사의 영업 형태와 여건에 따라 교육 콘텐츠와 학습 방법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가전제품 판매 전담 인력을 책임지고 있다. 판매 노하우가 가장 큰 저희 자산입니다. 또 우수 판매 인력이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또 직원들을 얼마나 잘 가르쳐서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로 함께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품은 윈윈 파트너스는 지속 성장 협력사 종합평가 1위, 한국 품질 경영 우수기업 수상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은 종업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역지사지, 즉 부하 직원의 마음 입장에서 모든 제도나 일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을 잘 동기부여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번 강연의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성공이 곧 회사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최고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윈윈 파트너스의 김영준 대표. 그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보자. 반갑습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김영준 대표입니다. 제가 사실 인사혁신과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저희 직원들도 와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볼 때도 제가 리더십을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상당히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제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 그게 리더십이겠죠. 두 번째로 인사라는 것은 사람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인데 이 첫째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느냐는 채용 쪽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왕 뽑아놓은 인력들을 좀 더 동기부여를 시켜서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제도, 또 그런 걸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정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빼내는 그런 업무까지를 세 가지를 하는 것이 결국 인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두 번째,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 건가. 결국 직원들을 동기부여를 시스템이나 제도 쪽으로 접근하면 인사가 되겠고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결국 두 개는 같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직원들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결국 직원들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자기 밑에 직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지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를 세 가지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사장과 직원이 주장이 비슷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사장이 직원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김 부장 오늘 나하고 얘기 좀 하지 해서 저녁에 소주를 모셨습니다. 둘이서 인당 한 2병꼴 마시고요. 뭐 2차로 간단하게 노래방 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장은 정시에 딱 출근해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부하 직원은 지각을 하거나 결근하거나 또는 출근하긴 했는데 몹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90%의 사장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책임의식이 없어서다, 뭐 주인의식이 없어서 정신 자세가 안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 술자리에서 술 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약 먹는 거 외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또는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이라도 더 부르는 게 술 깨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러면 사장하고 직원하고 둘이 술 먹으면 누가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노래방 가면 누가 한 곡이라도 더 부르게 될까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장은 그날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면 술을 좀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스피드죠. 술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오늘 좀 술 좀 봤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마셔도 됩니다. 부하 직원은 누구의 스피드에 맞춰줘야 되죠? 사장의 스피드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한 데미지가 그만큼 부하 직원은 더 많기 마련인데 그걸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정신 자세가 안 돼 있다, 책임의식이 없어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하 직원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원이 팀장한테 대하는 태도, 팀장이 사장한테 대하는 태도, 사장이 회장한테 대하는 태도는 올라갈수록 더 쩔쩔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물어보면 사장님들은 답변하기를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갈 데가 잘리면 갈 데가 없어서다. 또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결정적인 원인은 평가 결과에 따른 차이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옆에 회사는 직원들이 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깍듯하고 예의 바른데 우리 회사는 상대적으로 보니까 별로 예의가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농담입니다. 아, 우리 회사 봉급이 좀 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정답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부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하 직원은 저를 존경하고 따르고 마음속으로 인정해 주는데 어떤 부하 직원은 대놓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저를 무시하더라 이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김영준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직원이 나를 존경하고 어떤 직원은 나를 무시하느냐 하고 혼자만의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평가를 잘해준 사람은 나를 존경하고 내가 평가를 잘 못 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이퀄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봅니까? 제가 제일 미워해서 야단치고 막 혹독하게 했던 직원들이 의외로 끝까지 저를 챙겨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꼭 제가 잘해주는 사람만 저를 찾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점 중에 내 장점만을 볼 줄 아는 놈은 나를 존경하고 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면 중에 단점을 위주로 보는 직원은 나를 무시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를 존경하는 직원은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훌륭한 겁니다. 왜? 그 친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보다 좀 겸손해질 수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보상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매터스, 모든 경제 주체는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 성과 보상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과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원들의 일하는 태도는 바뀌는 겁니다. 성과 보상 체계의 가장 실패한 사례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꼽습니다. 5년 단임제. 5년 단임제라는 제도는 되기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되고 나면 목표가 없어집니다. 다음에 이루어야 될 목표도 없고 오로지 남은 거는 이제 5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또 내가 대통령 될 동안 그동안 나를 위해서 애써준 직원들을 어떻게 한 자리라도 앉혀주느냐 이런 것만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저는 5년 단임제가 나라를 전체적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4년 내지 5년 중임제를 한다면 다음 한번 재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힐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건 공통적으로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가 보상 체계의 성공 사례로 제가 꼽고 싶은 것은 삼성 라이온스 야구단입니다.
저도 뭐 삼성 썬더스 농구단 사무국장도 하고 단장도 해봤습니다만은 선수들의 연봉 제도가 그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연봉이 정해지고요. 한 번 연봉이 정해지면 1년은 그냥 그 연봉대로 지급되는 게 지금 현재의 룰입니다. 근데 이 삼성 라이온스 경우를 보면 2017년도에 9위, 2018년도 6위, 2019년도에 8위, 20년도에 8위까지 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원기찬 사장이라고 저희 인사 후배가 사장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원기찬 사장이 인사 출신이라서 가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더니 획기적으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위를 정규 시즌 1위를 했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연봉제라고 그래서 선수의 일반적인 연봉 제도가 기본형입니다. 그냥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연봉이 정해지면 그걸 1년 동안 받는데 그 목표형을 선택한 선수는 연봉의 10%를 깎아요. 일단 깎고 목표를 주죠. 네가 6년도에 이 정도 하면은 네 목표다 하고 목표를 줘서 그걸 달성하면 30%까지 더 주는 겁니다. 도전형은 20%를 일단 깎아요. 기본 연봉에.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면 50%까지 최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결과가 선수의 변화가 별로 없는 삼성 라이온스가 갑자기 정규 시즌 1위를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가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회사는 평가 항목을 삼성전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좋은 거냐 하고 평가 항목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는 평가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밑에 직원이 10명 있으면 김화목에는 A급, 이화목에는 C급 이거 다 리더 머릿속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평가자가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 전체가 만들어주는 것이 평가 항목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 다음에 연봉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업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연봉제를 도입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연봉제 무늬만 연봉제지 실질적인 연봉제를 도입한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1998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기본 급여 테이블을 보면 기본급이 있고 능력급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상여 있고 능력 가급이 있고 여기 핵심 인력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조용히 남들을 안 보는 데서 조용히 지급을 합니다. 회사는 이게 돈이 크니까 몇 프로를 줘야 이게 과연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많이 주면 회사가 자원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고 효과는 크겠지만 너무 조금 주면 에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 뭐 별들의 전쟁이 되겠지 이렇게 포기할 테고 그러면 일반 사원들도 나도 잘하면 받을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의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하려면 몇 프로가 적정할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20%로 전체 10명이면 2명은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제가 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삼성전자 경우에 동호봉인 차장인 경우에 호봉이 같아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과 제일 조금 받는 사람의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면 그러면 남보다 잘 받는 사람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못 받는 직원은 왜 안 그만두고 삼성 회사를 다닐까요? 그거는 지금 받는 봉급이 딴 회사보다는 많이 주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조금 받는 사람도 딴 회사만큼 주고 많이 받는 사람은 5배, 6배를 준다면 이거는 돈이 엄청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돈 없는 회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안 크면 연봉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럼 그 연봉제 도입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5명이 한 팀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능력이 없는 C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인사부서에서 그 C를 뺀 나머지 4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다시피 C가 제일 성과가 안 난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분한테 제의를 하겠다. 저 C를 빼고 니들 4명이 조금만 일을 더해서 전체적인 성과를 내준다면 C에 줄 수 있는 월급을 4분의 1씩 너희들한테 더 주겠다.
할래 말래 하고 제안을 합니다. 예쓸까요? 놀까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4명 중에 1명 또 제일 성과 안 나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3명한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 친구 빼고 니들이 조금 더 해라. 그 대신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서 연봉제라는 거는 결국 5명이 할 일을 3명이 하는 대신에 5명 급여를 3명한테 나눠주는 것이 연봉제지, 지금 있는 인력을 다 데리고 연봉제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회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건 개념이 그렇다는 거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용 쪽에 얘기를 하자면, 채용은 이제 신입사원 채용은 과거에는 이제 어디나 학교 나왔나, 그다음에 이제 입사 성적,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이제 채용을 했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인력개발원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 많은 인력들을 봤는데 정신 이상자도 간혹 껴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 채용은 인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인턴을 2개월에서 6개월까지죠. 인턴 기간을 거치면서 관찰한 이후에 뽑는 것으로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다 바뀌고 있고요. 경력직은 어떻게 뽑냐? 레퍼런스 책, 소위 말해서 신용조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신용조사를 본인 허가 안 받고 조사하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허락을 받고 본인이 찍어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 사람이 과거 그 회사에 있을 때 협조도가 어땠냐, 업무 지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문제가 없었냐, 성실하냐,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찍어준 사람한테 전화하면 다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은데 해보면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여튼 전문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은 이 레퍼런스 책을 전문 기관에 맡기시면 되는데, 사실 임원급 뽑을 때는 이런 기관에 한번 맡겨서 전체적인 신용조사를 해보는 게 입사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임원이 왔다가 한두 달 만에 그만두면 돈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하시는 게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 성과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인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의 재결치는 20대, 70대 1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위 20%는 회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다. 70%는 메인터넌스 인력입니다. 회사에 필요는 하지만 교체는 가능한 인력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핵심 인력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위 20%, 진짜 회사에 한 명이 유능한 인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있다면 그 회사에 그런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하 직원한테 상사한테 잘해야 돼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장하고 재무 담당이사, 영업 담당이사 3명이 길을 등산을 하다가 알라딘의 램프를 발견했어요. 동시에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지니가 나타났어요. 지니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한 사람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건데 3분이 동시에 문질렀으니 한 사람당 1가지씩 소원을 말씀하시죠. 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재무 담당 이사가 손을 들고는 저는 하와이 같이 이렇게 공기 좋고 날씨 좋은 데서 미녀들과 남은 여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니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번엔 영업 담당 이사가 전 낚시 좋아하니까 저 알래스카 같은 데 가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사라졌어요. 사장이 남았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시죠.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회사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재무 담당 이사하고 영업 담당 이사 없으면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 친구들을 다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얘기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교훈. 뭐냐? 만약에 진이가 소원을 말씀하시죠 이랬을 때 그 두 사람이 사장님부터 하시죠 이랬으면 그런 불상사는 없다는 겁니다. 건방지게 지들이 먼저 소원을 얘기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분이라 뭐 짧은 시간이라 여러분한테 뭐 다 말씀 못 드리고 개요만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모든 기업 대표들이 바라는 점은 좋은 인재 뽑아서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예. 우리 김영준 대표님 모시기에 인재 양성의 가장 중요한 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는 전 사원한테 골고루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평균 이하의 직원을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기업이 해야 될 가장 중점적인 교육은 우수 인력을 뽑아서 장기간 집중 투자해서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소위 말해서 선택과 집중이 인재 양성에도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 전해주신 윈윈 파트너즈의 김형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이 되고 싶다에서 붙여진 이름 희망. 1999년 문을 연 희망은 전시 기획에서부터 설계, 디자인,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시의 모든 환경 조성을 제공하고 있다. 전시 쪽은 일반적으로 상설 전시와 비상설 전시가 있는데 박물관, 홍보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상설 전시라 그러고 코엑스, 킨텍스 이런 쪽에서 일하는 것을 비상설 전시라고 합니다. 저희는 실물 모형, 영상, 소프트웨어 이런 쪽까지 같이 일을 하면서 상설 쪽에 더 많이 치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 설치만으로 그친 기존 전시회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직접 생산 시스템을 마련해 새로운 전시 환경 디자인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의 성경과 관련된 역사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박물관은 호 대표의 손을 거쳐 성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 밖에도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며 전시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른 회사들은 보통 기획을 하고 시공은 뭐 이렇게 다른 업체에 넘기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기획 설계하고 저희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제안서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호금옥 대표는 과거 YWCA에서 활동하며 사회에 봉사를 하였고 이제는 전시 사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늘 새롭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열정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전시 디자인으로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호금옥 대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시대가 원하는 디자인 개발을 통해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녀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희망 대표를 맡고 있는 호금옥입니다. 희망이 만들면 희망을 만든다. 메이드 인 희망, 메이드 포 희망.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의 삶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 10살도 못 살고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왜 사나 왜 죽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YWCA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작은 금액인 3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락창성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인데
즐기자, 만들자, 이루자입니다. 주희망은 락창성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것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대에게 전시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그런 사명 아래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소주제로 이제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얘기. 세 번째는 함께 나누면서 삶을 실천하는 그런 희망을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사실 창조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이게 쉽게 쓰는 말은 아닌데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형의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이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무형의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곳은 수원 화성박물관 화성에 온 장육령전인데 이때만 해도 이 박물관이 굉장히 전통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홀로그램으로 제안서를 냈는데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난상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과연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심각한 토론 끝에 저희가 다행히 당선이 되어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전시회였는데 관람객들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봤을까요? 당연히 3D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무술 시범 공연을 가장 많이 와서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물관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고전적이고 이렇게 좀 답답하고 정형화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텐데 그 일을 하는 저희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종대왕 유백길 둘레길을 개발한 일인데요. 이 길이가 4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다 걸어 다니면서 어느 길로 가야지 안전하고 더 좋은 길로 둘레길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이 걸어 다니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단종대왕이 쉬었던 곳이다, 절을 했던 곳이다, 식사를 했던 곳이다 그런 곳마다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조형물들을 저희가 디자인 설계해서 이렇게 시공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꿈과 희망을 심다입니다. 꿈과 희망을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갖추는 것이 꿈과 희망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합디자인 전문회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연구소 또 그다음에 이노비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격들을 갖추고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대 후반에 제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중반에는 제가 YWC에서 활동을 했는데 정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인데 제가 2002년부터 검찰청에 이제 범죄예방위원회를 하고 있는 범죄예방 청소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사고를 치고 제가 4명을 한꺼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맡겨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아이는 관계가 참 좋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 외에도 자기 후배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늘 전화를 했던 아이인데 지금은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됐습니다. 애견 펫을 무려 3군데나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이렇게 3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 예방 상담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바뀌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제가 맡았던 많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도 가게 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건전하게 자기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시간과 뭐 수입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냥 함께 나누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망은 꿈을 꾸는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꿈을 꾸면서 지금 이렇게 2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형도 바뀌었죠. 그다음에 희망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에 4만 킬로 이상 달려서 심지어 뭐 운전기사냐, 직업이 운전기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안서를 지금까지 제출한 것만 수백 건인데 떨어진 게 더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건데 모두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만 되면 구호를 외칩니다. 희망이 만들면 희망을 만들자, 즐기자, 만들자, 이루자, 희망, 희망,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둘러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한 8분씩 둘러 앉아 계시죠? 한번 동그랗게 한번 손을 한번 모아 보시겠어요? 예, 서로 얼굴 보면서 동그랗게 한번 손을 모아 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희망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치냐면은 사람이 희망이다, 내가 희망이다, 희망, 희망, 파이팅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 길어요? 할 수 있죠?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내가 희망이다, 희망, 희망, 파이팅! 네, 잘하셨습니다. 모두 앉으셔도 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 인공지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학문, 인문학. 인간이 기계에게 더 많은 영역을 내어줄수록 인문학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다. 인간을 위한 학문,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줄 인문학 속으로 들어가 본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최명기라고 하고요. 생각하실 겁니다. 아유, 뭐 정신과 의사가 경영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제가 이제 경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이지만 아주 약간의 스펙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듀크에서 2년 동안 제가 이제 MBA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지요. MBA를 한 게 병원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별 도움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140병상 정도 되고요. 직원도 한 30명 됐었는데 역시 잘 안 돼서 딴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배운 게 별로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갖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런데 부족했던 건 뭘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잠바 사장이 그립다라고 했듯이 저한테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없었던 부분, 그 근성과 헌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강의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장님 하면은 굉장히 높이는 말이었어요. 사장님. 근데 요새는 사장님은 언제 많이 쓰느냐. 보통 이제 전화로 스팸 전화 걸려와서 피싱 전화 걸려올 때 사장님 여기 어디입니다 해서 이제 사장님은 어느새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 됐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높은 말이었던 사장님 이제 별로 원치 않는 말이 됐습니다. 다시 우리는 사장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은 왜 사장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사장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사장은 돈도 빌려와야 되고요. 사장은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요. 사장은 기계도 돌려야 되고요. 공장도 돌려야 되고 사장은 때때로 쫀쫀하게 직원들을 쪼기도 해야 됩니다. 모든 법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사장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사장에서 벗어나는 게 기업가의 목표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다시 올라서지 못합니다. 흔히 잘 되는 사업, 잘 되는 회사, 저는 세상에 가장 커다란 신화가 성장 동력이라는 신화입니다. 신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이라는 신화는 없습니다, 사실. 왜 없느냐? 모든 나라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인구의 제한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한 국가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인력의 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국가가 신성장 동력에 만약에 특정 인원을 갖다 퍼붓게 되잖아요. 그 국가의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는 인원이 그만큼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률의 정체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A전자회사가 인력을 전부 쓸어가게 되면요, B전자회사는 A전자회사에 가지 못한 B급 인력만 갖고 회사를 운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의 가치의 패러다임이 바꿀 때는 그 패러다임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디지털 TV로 바뀌게 되면서 HD TV로 바뀌게 되면서 일본 회사는 몰락했잖아요. 몰락한 이유가 결국은 일본은 현재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 상태부터는 이쪽에서 빼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유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과거 기술에서는 최고에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모든 전자의 기술이 바뀔 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정책이 잘못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인력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파괴적 혁신, 블루오션 이런 혁신은 대부분 운빨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기업이 작정을 하고 수조 원을 갖고 덤벼들지 않는 대부분의 분야에서의 파괴적 혁신은 상당 부분 운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산업을 갖다 찾아서 가는 것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잘 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면은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내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파괴적 혁신을 하고 있으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혁신과 어떤 개발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더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려지는 게 더 많아요. 너무 제가 시니컬한가요? 이래서 제가 망했던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대공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 금융정책을 잘못했다. 갑자기 뭐 미래 가격이 폭락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공황은 첫 번째 기술 버블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항상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의 95%의 원형은 전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발견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새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우리는 현재 내가 하는 거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주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혁신, 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나한테 행운을 갖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안 되는 사업이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성장 동력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맞지만 문제는 이 신성장 동력, 새로운 사업 하다가 보면은 여기 오신 대부분의 작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나는 구성장 동력인데, 난 성장 안 되는 구동력인데, 난 이거 하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거로 인해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성장 동력은, 신성장 동력은 사람들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 않은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 않는 성장 동력이 나는 지금 이거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는 바로 내 회사가 신성장 동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장 정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벤처라든가 새로 창업한 사람들 사장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업인들은 사장 정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장의 역할에서 달아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살아날 길은요, 다시 나는 지독한 사장이 되는 것밖에 나에게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한 사장 정신은 뭐냐? 첫째,
회사에서 먹고 자고 이 회사가 아니면은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에 대한 헌신. 두 번째, 근성입니다. 감히 내 회사를 갖다 망하게 하다니, 감히 경쟁을 해서 나를 이기겠다는 거야? 도대체 말이 안 돼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 여러분, 외환위기 때 IMF 담당자가 진짜 놀랐대요. 이 정도로 이자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회사가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숨어있는 돈을 끌어내고 어디서 비용을 낮춰갖고 한국 기업이 안 망하더래요. 20% 이자에서. 그래서 IMF에서 기겁을 해서 갔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그 근성이 되찾아와야 됩니다. 눈치는 뭐냐? 이 강의가 텔레비로 나가면 아마 이 말은 편집이 되겠지만 눈치는 결국 돈 냄새를 잘 맡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는 해야 되고 돈이 안 되는 거는 안 해야 됩니다. 저는 돈이 안 되는 거에 마냥 돈을 쓰다가 보면은 돈이 되는 거고, 기업의 투자는 결국은 기초기술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R&D에만 투자하는 게 한국의 문제라 그러지요. 미국에서는 한국의 R&D를 배워야 된다 그래요. 한국 기업의 R&D를. 우리의 R&D는 너무 방만하고 R&D를 하는 연구자가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하지 회사를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없는 게 미국의 R&D의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처럼 R&D를 엄청 투자해야지 기술 강국이 되어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반대로 얘기해요. 한국처럼 효율적인 R&D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은 R&D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눈치입니다. 배짱 한번 해봐라. 우리는 회사를 하다가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잘 되면은 우리 회사가 1000배 만배 크고 안 되면은 쫄딱 망하는 상황에 돌입하게 돼요. 그때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1억 가진 사람으로 끝날지 10억 가진 사람으로 끝날지 100억 가진 사람으로 끝날지 1000억에서 끝날지 1조로 끝날지 10조로 끝날지를 갖다 결정하는 겁니다. 진짜 그게 왔을 때는 배짱을 확 튕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담을 것은 끈기입니다. 다시 우리들이 잠바 사장 정신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과 같이 멋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멋지고 폼나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선진국의 위치를 갖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강의하는 동에 너무 제가 저희 독단적인 의견을 너무 강도 높게 표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 제가 아직 인격이 부족한 탓이기 때문에 거무하게 용서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학이 있는 기업이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클로징에 대하겠습니다. 이 철학이 있는 기업이라는 책은 독일의 대표 드락스토어 DM의 일생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는 DM의 창립자인 괴츠 베르너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45년 연속 흑자, 17년 연속 업계 1위, 전 세계 3,500매장에서 6만 명 고용. 이게 대단하지만 이거보다 더 대단한 호칭이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 1등입니다. 이거는 감히 수치로 환산이 되지 않는 기업의 가치입니다. 이 괴츠 베르너는 처음에 자기가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신념이 기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사람에게 이루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래갖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른바 이거야말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인데 그 기업가 정신을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 되죠. 그래서 기업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상사는 지시가 아니라 질문만 한다.
그래서 도와직원은 스스로 답을 찾는다. 즉, 좋은 상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상사가 아니라 좋은 질문, 유익한 질문을 하는 상사가 진정한 상사라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지키기는 어렵지만 한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의 격은 매우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